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이재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차익 계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교재 368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양도차익 계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368조 보면 우리 양도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실지거래가의 양도차익이죠. 자, 그러면 우리 실지거래가의 양도차익, 즉 우리 여러분 양도차익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그죠 여러분 뭘 뺀 거죠?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 경비를 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 경비를 뺀 금액,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양도차익이랍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에 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할 거냐는 얘기죠. 그 원칙은 뭘로 계산하라고 여러분? 실지거래가로 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2007년부터는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실지거래가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기준시가였습니다만 바로 이제 실가죠. 그러면 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로 하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실지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빼는 취득가액도 뭘로 하라고 여러분? 바로 실지거래가로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실지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에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로 할 때는 반드시 여기는 뭐가 나온다?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온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실지 취득가액이나 즉 취득가액이 실가일 때는 반드시 요 대응되는 기타 필요 경비로 뭐가 나온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에 다 항상 실지 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것은 반드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실지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지출 증빙서를 보관하거나 또는 금융거래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실지 양도가액은 뭐를 말하냐, 그죠? 이때 여러분 우리 실지거래가는 양도자와 양수자 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는 금전과 그 밖의 모든 우리 재산가액을 말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결국 내가 실지 양도가액은 이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한 바로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죠. 내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인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빼자, 여러분? 실지 취득가를 빼자내죠. 그럼 이때 이 실지 취득가액이 뭐냐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바로 368쪽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실지 취득가액은 그 부동산 등을 뭐하는 당에서 여러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지 거래가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 자산을 뭐하기 위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근데 이게 뭐를 통해서?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했죠. 그때 바로 증명서의 대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매매계약서가 되는 거죠. 결국 매매계약서는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증빙서류가 되는 거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68쪽 보시면 실질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이든 취득하는 거에서 들어간 실질 거래가를 말한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 다음 편이 나와 있는 우리 369쪽부터 나와 있는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다 했죠. 그럼 결국 여러분 우리 실질 취득 가액은요.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취득 유형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죠. 예. 또는 우리 자가건설했다. 건물을 뭐한 거죠, 여러분? 신축한 거죠. 그 다음에 상속이나 증여 등을 받았다. 자, 무슨 취득한 거죠, 여러분? 무상 취득한 거죠. 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당연히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돈 주고 샀다, 매입했다. 그럼 그때는 당연히 뭐죠, 여러분? 매입가액이 되겠죠. 너 얼마 주고 샀어? 매입가액, 여러분. 근데 나는 이 양도한 부동산이 내가 자가 건설한 거죠. 그래서 내가 신축한 건물 양도됩니다. 그럼 그때는 건설할 때 들어간 비용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건설 원가가 되는 거죠. 건설 원가. 물론 건설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료비라든지,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노무비라든지 인건비 들어가죠. 그리고 기타 바로 경비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무상 취득했다 봅시다. 여기 주의하시죠.
상속이나 증여라는 무상 취득했다 보죠. 여러분. 그러면 상속 또는 증여 등에서 무상 취득했으니까 이때는 실질 취득가액이 얼마 되죠? 여러분? 제로죠. 그러면 바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가액을 제로로 하게 되면 양도가에서 빼게 되는 취득가액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다 양도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을 때 그 상속 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의 그 시가 등을 과세가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속세 또는 이미 증여세를 냈어 안 냈어? 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그 무상 취득했을 때, 즉 상속을 받았을 때나 증여를 받았을 때 뭐를 시가를 과표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가라는 것은 바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가 된 가액을 말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가 된 가액. 이거를 실질 취득가로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취득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매입했다라고 했을 때는 매입 가액. 내가 건물 신축했다. 그럼 이때는 건설 원가. 상속이나 증여 등에서 무상 취득했다. 그럼 그때는 그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된 시가. 이거를 기본적인 바로 실질 취득가로 잡아라. 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가 취득세 또는 기타 부대 비용이 발생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본적인 취득세, 기타 부대 비용이 있다면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우리 취득 가액이 되는 거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매입가액이 기본적인 매매 등을 한 유상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이 되는 거지만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건설원가, 상속 증여를 받았을 때는 시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근데 이때에 이러한 어떤 취득이든지 관계없이 취득 유형에 따라서 우리 기본적으로 뭐가 부과되고 그러면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취득세 내고 기타 부대 비용을 다 더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에 이 가액에다가 포함이 되는 게 있고 여러분 포함이 되는 게 있고 제외가 되는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입가액 등 취득가액에다 더하는 게 있고 예, 그리고 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우리 교재 여러분 교재 369쪽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두 가지가 나왔죠, 여러분. 첫째 바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잠시 부동산 학계에서 여러분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 배우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에서 이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가치의 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이때 그 명목 가치, 즉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을 단순히 합한 명목 가치에서 바로 요 현재 액면가에서 죄송합니다.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단순히 더한 가액이 명목 가액에서 요 현재 가치를 빼고 남은 차액, 여기가 바로 뭐냐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뭐죠, 여러분?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이자. 예, 바로 그때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은 이자 성격을 띠고 있는 거니까 더하라, 취득가액도 더하랍니다. 요거는 여러분 실제 우리 KIFRS라는 우리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장부상의 장기 할부 조건 등으로 구입할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명목가로 기재를 하지 않고 바로 우리 현재 가치로 기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목가치 차익을 바로 현재 가치 할인 차익으로 회계 처리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때에 우리 취득가액은 현재 가치로 되어 있겠지만 실제 취득가액 명목가로 더하기 때문에 바로 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더하라 그 얘기 됩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 여러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면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러분 포함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세요 여러분. 또 이거 외에도 하나가 더 있죠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우리 폐 없이 잔존 제외된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러한 것 등에 대해서는 또는 자가 공급에 따른 바로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있다. 그럼 이거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이니까 이때는 요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한다 여러분 포함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함 대상에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과 부가가치세도 포함한다. 우리 여러분 여기서 폐 없이 잔존재화 또는 자가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여러분이 이거까지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부가가치세니까 그냥 취득가가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외 대상이 있네요. 여러분 제외 대상. 취득가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여러분 제외하랍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딱 단어상 어감상 딱 요거는 제외해야 될 것 같아라는 기분이 옵니다. 느낌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가 바로 뭐냐면 부당행위 계산이죠. 부당행위. 그럼 여러분 일단 부당행위란 말이 좋은 거 나쁜 거 여러분 나쁜 거잖아 뭘.
그래서 부당해산 부인에 따른 바로 뭐 여러분 시가초과액이 있다. 시가초과액이 있다. 그럼 그때 그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함으로써 정상적이가 아닌 비정상적인 거래를 인해서 시가초과액을 그래서 특수가에는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실제 시세가 뭐 10억 원이에요. 10억 원인데 이걸 나는 15억 주고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서 살면 10억 주고 나는 특수강의한테 15억 주고 더 산 거죠. 그럼 얼마 더 주고 산 거죠? 5억 더 주고 산 거죠? 그럼 그거는 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포함 대상이다, 제외 대상이다,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네, 여러분. 우리 이 내용은 여러분 368조 맨 밑에 따로 나와 있네, 여러분. 그래서 맨 밑에 주의사항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리 경계 확정에서 지적 공부상 면적이 어떻게 해요? 증가되죠. 지적 공부상 면적이 증가되면 그 증가된 부분에서 우리가 취득 그 당초 공부상 소리가 돈을 내야 되겠죠. 이때 바로 요 징수한 조종금이 있다면, 즉 납부한 조종금이 있다면 이 조종금은 우리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발생한 거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그러면 제외하라 그입니다. 물론 거꾸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면 조정금을 받게 되죠. 그럼 이때 받은 조정금은 우리 단순한 토지 매매 등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발생한 거니까 우리 양도소득세 비과세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과세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거꾸로 면적이 증가되면 조정금을 낸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취득가액에 잡아라, 잡지 마라. 잡지 마라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취득 유형에 따라서 매입가액이나 또는 건설원가나 또는 취득 당시 시가 여기다가 취득세 등 기타 부대 비용을 더한 가액에다가 다만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나 우리 폐업시 잔존 재발 등에 따라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얘들은 어떻게 하는 거고 포함하는 거고 이 다음에 부당해산 부인에 따른 시가초과액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서 지적 공부상 면적이 증가가 돼서 납부한 징수한 조정금이 있다면 요거는 이 두 가지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는 여러분 교재 359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양가로 2번이죠. 자, 양가로 2번 한번 보죠, 뭐. 자, 여기는 취득에 관한 쟁송, 밑줄 치세요. 취득에 관한 쟁송이죠. 즉,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한 거죠. 그럼 소송이 발생해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당연히 뭐가 발생해요? 여러분 소송 비용이 발생했죠. 또는 화해 비용이 발생했다. 그럼 당연히 그것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취득가액이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그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취득하는 과정에서 우리 취득 과정에서 소송 비용이 발생했다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등이 있다면 이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으면 다만 거의 단서가 있죠, 여러분. 단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만 그 지출한 연도의 그 지출, 요 소송 비용이 나간 연도죠, 여러분.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 금액 계산. 여기 밑줄 치시려면 각소득 금액은 뭐를 말하는 거죠? 종합소득세를 말한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러한 그 취득하는 것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그 각소득 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즉,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한 거답니다. 그러면 이미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했는데 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소송비용 들어서 취득가액 잡으면 무슨 공제가 되죠, 여러분? 이중공제가 되겠죠, 여러분? 이중공제가 되겠죠. 취득가액으로 빼고 비용으로도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중공제가 되는 걸 방지해서 이렇게 항상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을 산입한 것은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금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요거 놓치지 마시 바랍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어볼 때 가장 여러분한테 어렵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즉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양도했을 때 그 보유에 따른 임대소득이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내가 이거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세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임대소득도 발생하고 우리 양도소득세도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세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필요경비로 잡아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할 필요금으로 잡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으로 잡으면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공제가 되니까 절대 이중공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나 화해 비용 등의 비용으로서 취득가액이 잡았는데 이거를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필요 또 산입할 거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는 양도소득세 필요금액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왜 제외한다고 여러분? 이중공제 방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중공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필요 경비로 잡든지 아니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필요금으로 잡든지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계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가 이제 우리 당사자 약정이죠, 여러분. 당사자 약정. 약정은 뭐예요, 여러분?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정한 내용이죠, 뭐. 그래서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대금 지급 방법에 자 원가에 뭐를 더해서 이자를 더한 거죠. 원가 취득 원가 이자를 더해서 이거를 매매 금액을 했다. 그입니다, 여러분. 매매 금액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원가 이자 상당을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했다. 거래가를 했다. 거래가를 했다. 이거를 거래가로 했다. 매매금으로 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장기 할부 구입할 1년 이상의 장기 할부 구입하면 할부 기간 동안 여러분 이자 비용이 발생하죠. 저는 할부 구입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무조건이나 일시불로 결제하지 할부 이자 안 합니다. 괜히 이자 비용 나가는 거죠. 뭐. 어차피 나갈 돈 괜히 질질 할부 구입하면서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구입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원가에 이렇게 해서 우리 거기 나온 것처럼 취득 원가에 바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했다. 그럼 그때 이때의 이자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당연히 포함하라는 얘기죠. 내가 할부 원금 뭐 1,000만 원. 근데 여기 할부 기간 장기 할부 구입하다 보니까 300만 원이 이자 비용을 할부 이자를 나가서 총 1,300만 원 매매 계약서 썼다는 얘기 여러분. 그럼 그때는 그 이자도 취득가격이 어떻게 하라면 포함하라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다만 역시 주의해야 되시죠. 다만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연체료죠. 뭐 연체료. 연체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바로 원가의 취득 원가 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매매 거래가로 했으면 그때는 그 이자 상당액을 당연히 매매 금액에 포함시키면 되는 거죠. 취득가에 포함하는 얘기예요. 다만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뭐니까 연체료니까 이 연체료는 취득가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제가 우리 아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세요. 그럼 이렇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계산한 금액은 우리 그 기간에 따라서 우리 이자 수익으로 또는 이자분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계입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계.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양그래 4번에 보시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원가 어떻게 하냐면 포함합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보유 기간 중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을 거기 뭐라고 했잖아요. 밑줄 역시 각 연도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지 밑줄세요. 각 연도의 사업소득 금액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종합소득세 계산한 거죠. 이것을 우리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을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했다.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산입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미 현재 가치 할인 차에서 취득원가에 더한 상태인데 또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또다시 필요경비를 잡으면은 무슨 공제가 되면 이중공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중공제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때는 요금은 취득가에서 어떻게 하라면 빼라 그죠. 얘는 취득가에서 어떻게 하라? 빼라.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라고 나왔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취득가에서 어떻게 하라? 공제하라. 빼내라.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자체는 더하는 건데 취득원가에 더하는 건데 그 회계 기간에 따라서 상가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필요액으로 산입하면은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공제가 되니까 이중공제가 되는 걸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해서 이때는 그 금액을 취득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빼라라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계를 좀 하지 않으신 분은 상당히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다냐 일단 그런가 보다 하세요, 여러분. 너무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냥 결론 냅시다, 여러분.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인데 이거를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로 산입할 예정이다. 그럼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 공제가 되니까 이중 공제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때는 취득가에서 그 금액을 어떻게 하라? 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와 똑같은 개념이 바로 양가로 5번입니다. 양가로 5번. 자, 역시 양도 자산은 뭐지? 여러분? 보유 기간에 그 자산에다 뭐가 나오죠? 여러분? 감가상각비가 나오죠. 자,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학계론 등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거라 봅니다. 회계를 배우지 않았어도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우리 화폐, 우리 부동산 학계에서 감정평가 때 좀 배우셨을 거랍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필요금을 잡았는데 이거를 역시 또 다시 거기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각 과세기간에 뭐예요, 여러분?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하는 경우 있죠? 역시 사업연도 소득금액 뭘 계산할 때, 여러분? 역시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취득가액이라는 필요금을 잡았는데 그걸 감가상각비로 다시 또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필요금을 잡으면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중 공제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때 그 금액도 역시 어떻게 하다 그러면 취득금액에서 어떻게 한다? 취득가에서 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가에서 어떻게 하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로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면 한다. 그래서 요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꼭 체크해 두세요. 실질 취득가액 범위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 4번과 5번이 출전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다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출전이 좋아하는 걸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셨죠. 저는 여러분 때 그걸 강조했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조금 더 신경 쓰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실질 취득 가액의 범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인데 이때 바로 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이라든지 감가상각비로서 그 보유 기간 중 비용을 바로 각 연도 그 지출한 연도 각 소득 금액 계산, 즉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 때 필요로 산입하거나 산입할 예정이라면 무슨 공제가 되는 거니까? 이중 공제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그 금액을 취득가에서 어떻게 하라면 공제한다, 빼낸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양가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문제 뭐 통칙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여러분. 양가로 6번은 우리 범시행령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 취득세는 당연히 필요금을 잡는다 그랬죠? 그럼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실질 취득가액은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출 증빙서를 보관하거나 또는 우리 금융거래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때 취득세를 냈는데 납부 영수증이 없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라도 이 취득세는 취득가액 곱하기 취득세 세율 곱하면은 당연히 취득가액이 얼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때는 바로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라도 취득가액이 어떻게 하라?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물론 이 취득세를 납부를 하는 거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에서 감면을 받은 게 있다. 그럼 감면을 받아서 냈다는 얘기 안 냈다는 얘기야. 감면 받은 건 안 낸 거죠. 그럼 그 부분은 당연히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기타 여러분 거기 박스 기타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주로 뭐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이제 우리 이제 취득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바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 뭐 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죠, 여러분? 취득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보유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뭐냐면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수선비. 여러분 우리 PC 구입하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 1년 지나거나 뭐 2년 지나면 이제 사실 이제 우리 PC 성능이 떨어지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죠. 그럼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선비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때에 이 수선비는 여러분 자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다라고 감을 잡으시고요. 근데 이때 이 수선비는요. 그 수선비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서 그 상대적 중요성이 크다. 상대적 중요성이 큰 금액이다. 이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수선비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겠다. 상대적 중요성이 큰 거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자본적 지출액이랍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로서 비용의 발생은 됐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야. 중요성이 떨어져.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수익적 지출액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뭐가 되면 수선비고 이때 이 수선비는 상대적 중요성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 중요성이 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하면 자본적 지출액이라 하는 거고 상대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면 수익적 지출액이라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으로 구분해서 어쩌란 얘기냐?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냐?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자본적 지출액으로 분류가 되면 여러분 바로 우리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수익적 지출액으로 분류가 되면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우리 뭐 각종 수선비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비용이 수선비를 처리할 때에 여러분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분류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수익적 지출액으로 분류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처리를 해야 취득가액 필요 경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양도책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여러분 관할 세무서장과 양도자 입장에서 가장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에 대한 분류에서 많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취득가액이라든지 여러분 양도가액은 딱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당에서 발생한 명명백백한 비용이기 때문에 크게 과세관청과 마찰이 일어나지는 잘 않습니다. 다만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수선비 중 우리 양도자는 가능하면 자본적 지출액으로 분류를 함으로써 양도 차익을 줄이고자 하는 데 반해서 과세관청은 이걸 수익적 지출액으로 분류를 하면서 양도 차익이 이렇게 과소 계상되는 걸 방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찰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수선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액에 분류가 됩니다. 결론은 자본적 지출액일 때는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그러나 수익적 지출액으로 분류를 하면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게 결론이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어디까지를 자본적 지출액 볼 거냐 여러분. 이때 이 자본적 지출액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양가로 1번이 나왔죠. 자 양가로 1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소유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비용 중 그 지출로 인해서 요 수선비 이 지출로 인해서 내용 연수가 연장이 되거나 가치의 증가가 효과가 발생하는 수선비 이걸 우리가 뭐라면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요 자본적 지출액 양가로 1번 있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자본적 지출액이란 정의입니다. 그래서 수선비가 지출이 됨으로 해서 그 자산에 대한 뭐가 내용 연수가 연장이 되거나 여러분 여기서 내용 연수는 뭐죠? 그렇죠. 그냥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명, 사람의 수명이죠 뭐. 그래서 이러한 내용 연수가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연장이 되는 거죠. 또는 그 지출로 인해서 그 자산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됐다면 증가됐답니다. 가치가 증가됐다. 그래서 우리 가끔 다 유명 연예인들 좀 허름한 건물 사갖고 이거를 리모델링 전면 싹 리모델링해서 그 건물을 아주 삐까뻔쩍하게 하면서 그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그런 리모델링 하는 비용에서 바로 그런 것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면서 또 가치를 증가시키겠다.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이건 우리 뭐냐면 자본적 지출액이다라는 걸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가 1번에 오시면 우리 내용 연수를 뭐하거나 여러분 연장하거나 또는 당해 자산의 가치를 증가 여기에 포인트. 이게 포인트 여러분.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수선비를 우리가 뭐라 한다면 자본적 지출액이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용도로 이제 우리가 거기 박스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여러분.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라든지 엘리베이터 등의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뭐 또 빌딩 등이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의 멸실 또는 훼손되어서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를 이용해서 용도가 할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한 복구, 워낙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정서를 사용할 수 없는 걸 복구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죠. 기타 뭐 개량, 확장, 증설 등에 관련된 비용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박스 안에 1, 2, 3, 4, 5까지 외우시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자산의 내용 요소 연장 또는 가치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효과가 있는 비용을 우리 뭐라 한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다. 여기에 바로 자본적 지출이다 뭐다고 그러면 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박스는 여러분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가로 2번이 나왔죠, 여러분. 양가로 2번. 자, 양가로 2번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뭐라 했죠, 여러분? 예, 양도자산을 자, 이제 취득한 후 쟁송이 됐죠. 그러니까 취득하니까 뭐야, 여러분?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쟁송이죠. 여기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소송이 발생한 거죠, 뭐. 그래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등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어떻게 하라, 여러분? 자본적 지출에 잡아야죠. 우리 실질 취득가액에서 여기 나왔었죠, 여러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나 화해 비용 등이 있다면 그 소유권을 확보해서 발생한 거 취득가액도 포함하라 했죠, 여러분. 그럼 얘와 차이점 뭐냐? 여기는 보유하는 단계에서, 얘는 어느 단계에서? 취득하는 단계에서. 요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취득하는 단계에서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에 들어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면 실질 취득가액으로 잡는 것이고요. 이것이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거면 이들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만 우리 저기서 나왔던 것처럼 역시 또 뭐죠, 여러분? 그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으로 산입할 예정이다면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공제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그러면 제외하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때는 이 금액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라 그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양가로 3번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양가로 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지 그 밖에 법률에 따라서 뭘 당한 거죠? 여러분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한 거죠.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협의 매수나 수용을 한 토지 등의 양도는 자발적 양도와 강제적 양도, 여러분 당연히 강제적 양도죠. 법률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내 토지 수용한 거 아니야. 그럼 강제적 수용했지만 우리는 수용을 당할 때 뭘 받고 나와요, 여러분? 당연히 보상금을 받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에 얘는 양도 성격이 강제적 성격이죠. 이해하시죠? 수용을 당한 거다고. 그래, 수용을 당할 때 그냥 토지를 넘겨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뭘 받았어요, 여러분? 보상금 받았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여러분? 사실상 유상양도니까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내 토지가 수용 등을 당하면서 내가 보상금을 받고 나면 그 보상금에 대한 바로 양도가액이 발생해서 양도처에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된다고요. 근데 이때에 이 받는 보상금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입장이 같아 달라요, 여러분. 다르죠. 그래서 이 보상금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보상금 더 주시오. 보상금을 더 주시오라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송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 비용이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교재 우리 양가로 3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러한 소송과 관련된 이 발생이 보상금을 더 달라고 지금 소송을 걸어서 소송 비용이 발생했다. 그럼 그것도 잡으라는 얘기죠. 단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단 증액된 우리 증액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만 계상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지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바로 우리 교재 양가로 우리 3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항상 우리 요 협의 매수나 수용을 해서 증액된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돼서 우리 소송비용이 있다면 그것도 필요으로 잡는데 단 조건이 있다. 증액된 보상금 한도로 한다. 근데 이때 이러한 소송 비용을 역시 종합소득세 즉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로 산입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즉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로 산입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리 무슨 공제가 되는 거니까 이중 공제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얘는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우리 소송 비용이 발생했다고 잡을 수 있는데 얘는 뭐를 전제로 한다? 그 소송을 해서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양가로 4번인가요? 바로 이제 우리 양가로 4번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거죠. 바로 뭐죠, 여러분? 용도 변경, 그죠, 여러분? 그다음에 뭐 여러분? 계량. 또는 뭐죠, 여러분? 그쵸? 이용 편의죠, 여러분. 이용 편의.
그래서 여러분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이렇게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 편의와 관련된 수선비다. 그러면 이때는 이거는 뭐로 간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로 간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요걸 용계리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 특히 이용 편의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 앞글자 따서 어떻게 하면 용계리. 이때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용 편의. 이것이 잘 나오는 용어니까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도 변경 또는 개량 또는 이용 편의라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이것도 자본적 지출액 어떻게 한다면 분류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책에는 이제 양가로 5번과 양가로 6번이 나왔죠. 이거는 주로 이제 7번에 1번까지가 아마 이거는 여러분 다 공과금이죠. 공과금. 그래서 여러분 이 공과금이라는 것도 역시 법률에서 강제로 부과하는 거죠. 다만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 세금이 되는 것이고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것에서 발생한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서 강제로 그 수익자한테 부담시키는 게 우리가 뭐죠 여러분? 일종의 공과금 성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양가로 우리 몇 번이죠 여러분? 5번이죠. 자,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 있죠. 개발부담금. 그렇게 끝자가 부담금으로 끝난 거죠 여러분. 부담금. 개발부담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끝자가 뭘로 끝나면 여러분 부담금으로 끝나면 이거 뭐다 여러분 공과금이다. 공과금은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부과된 거니까 필요금으로 잡는다 안 잡는다? 잡는다. 자본적 지출에 잡아야죠. 또는 재건축 초과 이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나왔죠 여러분. 재건축 부담금. 또 뭐 우리 양가리 7번인가 여러분 거기에 보면 우리 사업자 부담금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끝자가 뭘로 끝나면 여러분 부담금으로 끝나면 이거는 뭐다 공과금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자본적 지출에 분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양가로 5번이 바로 뭐가 나왔죠 여러분? 개발 부담금.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이 뭐죠 여러분? 재건축 부담금 나왔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여러분 하천법 또 뭐 땡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여기 뭐가 나왔죠 여러분? 바로 수익자 부담금. 여기 죄송합니다. 수익자 부담금이죠. 수익자 부담금. 이러한 것이 나오면 이거다 뭐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으로 분류하라. 그냥 여러분 하여튼 끝자가 부담금으로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공과금 따라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분류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박스에 여러분 2번 3번 4번 5번 6번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2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는 다 여러분 하나같이 뭐죠 여러분 이용 편의료야 지출한 비용이죠. 이용 편의.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3번 보죠. 2번이죠. 2번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그래서 밑줄 치세요. 이용 편의. 이런 우리 장애 철거 비용이라든지 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번이죠. 또 역시 뭐죠? 토지 이용 편의죠. 그래서 역시 이용 편의. 용결이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바로 양가로 3번 동그라미 3번도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우리 해당 토지나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의 도로를 신설했을 때 그 도로 시설비라든지 또 동그라미 4번 또 뭐죠? 그러면 토지 이용 편의 그 말 나면 끝난 거라면 일단 시험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당 토지의 도로를 신설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유했을 때에 그 도로로 된 토지 이 가액 역시 우리 자본적 지출에 분류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밑줄 사방사업 소요비용이죠. 사방사업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사방사업 소요비용 일종의 이용 편의에 지출한 비용이니까 자본적 지출에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나와 있나요, 여러분? 또 역시 토지 뭐죠, 여러분? 이용 편의. 이게 주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용 편의란 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하여 지출한 뭐 묘지 이장 비용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사실상 통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렇게 좀 한번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 372쪽에 보시면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에 대한 기준과 구분 기준과 예시가 나와 있죠, 여러분. 그냥 한번 누르만 보시기 바랍니다. 숙지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번 무슨 소리가 있나라는 것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여러분 우리 자본적 지출액은 그 수선비 지출에서 내용 연수가 연장되거나 가치의 증가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수선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자본적 지출액이라 하는 거고 자본적 지출액에 따른 필요금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익적 지출액은 뭐를 말하냐? 바로 상대적 중요성이 적은 걸 말합니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 자, 그럴 때에 바로 요 수익적 지출액을 다른 말로 뭐라면 이 우리 현상 유지 그 수선비 지출 효과가 수선비 이 지출 효과가 현상 유지나 또는 뭐 여러분 원상 회복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수선비 이걸 우리는 뭐란다 여러분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익적 지출액으로 분류가 되면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수익적 지출액 그러면 시험에 이미 몇 번씩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거 출제 살짝 수익적 지출액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자산의 지출로 인해서 수선비의 지출로 인해서 현상 유지 또는 원상 회복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비용이다. 그럼 이거는 우리 뭐다? 수익적 지출액을 말하는 거고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뭐.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보유 단계가 아니라 이제 우리 처분 단계에서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우리는 뭐죠, 여러분? 이게 양도비죠, 뭐. 양도비. 이제 우리 양도비의 범위를 좀 살펴보죠. 양도비 범위. 양도비 범위는 여러분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한테 답으로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양도비는 글자 그대로 당해 자산을 뭐하는 단계에서 양도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바로 양도비가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분 양가로 1번 보세요.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양도하기에 직접 지출한 비용. 여기 밑줄 좀 쳐주시죠 여러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기에 직접 지출한 비용. 밑줄 쳤죠? 그래 저거.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비에 대한 정의죠 뭐. 한마디로 양도비라는 것은 따로 이렇게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거죠. 이때 거기 밑에 동그라미 1, 2, 3, 4가 나왔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는 비용을 열거한 거죠. 예시를 들어놓은 거죠. 예시.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한번 여기 밑줄 쳐주시죠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세무사 대행수수료죠. 뭐. 세무사. 세무사한테 맡기죠 여러분? 그럼 세무사한테 돈 줘야 되겠죠? 그 양도소득 내가 직접 계산하면 좋은데 양도세를 내가 직접 계산할 능력이 없다. 그럼 그때 누구한테 맡겨야 되면 세무사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세무사한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 당연히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비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기타 뭐 또 계약서 작성 비용이 있다? 그럼 잡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양도 단계에서 계약서 작성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당연히 양도비에 해당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죠 여러분. 각종 또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이거 뭐 소개비에 있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중개수수료 이런 것에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인지가 첨부됨으로써 인지세를 부담하게 되면 그때 부담한 인지세도 어쨌거나 양도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비용이니까 포함하라 제외하라 그러면 포함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 기타 우리 동그라미 3번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 밑줄 치세요 여러분.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이죠.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죠. 자 내가 이 주택 등 부동산을 팔았어. 그래서 매매 계약 작성해서 매도했어. 근데 이 매도한 건물에 임차인이 안 나고 버티고 있는 거죠. 뭐 이사비 더 달라, 뭐 보상금 더 줘, 나가 자빠져 있는 거죠. 그럼 얘 내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 부동산 매도하기로 매매 계약서 이걸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자한테. 이때 바로 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 비용이 있다면 이것도 양도하는 당에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필요 경비를 잡아라 게임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 전입 뭡니까 임차인한테 지금은 특별 뭐 보상금 뭐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거 이사비 더 준 거 이런 거 양도비를 잡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그라미 4번 기타 뭐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나와 있는 것들 그다음에 양가로 2번은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시험에 안 나오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 증권거래세였죠. 주식 등을 양도를 하는 것에서 그 양도가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여러분. 다만 요즘 증권거래세가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양가로 3번 볼까요 여러분? 양가로 3번. 자 역시 내가 우리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뭘 매입해야죠 여러분?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 매입합니다.
특히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죠. 자, 이 국민주택채권을 왜 매입하냐면 이 국민주택채권 매입해서 그 본권에 붙는 매입 필증을 뜯어갖고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했다 그러면 이전 등기용으로 내가 세우는 거야. 이자 증식 등을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자 증식 등을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취득한 것, 취득한 부동산에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거죠.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고 나면 채권에 취득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걸 만기 시점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취득한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팔아버리죠. 그러면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 매각하니까 당연히 미래에 발생하는 우리 만기 시점에서 받을 돈을 미리 땡겨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 원금을 다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주택채권을 중도 매각하면 뭐가 발생해요? 여러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때에 요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도 이 부동산을 취득한 부동산에 양도했을 때 양도비를 잡아랍니다. 내가 특정 부동산을 취득했어. 그 취득한 부동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반드시 뭐로 매입한다고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고요.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채권에 취득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걸 만기 시점까지 갖고 있고 갖고 있지 않고 중도 매각한다. 그럼 당연히 뭐가 발생한다?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에 이 손실 중에서 내가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즉 거래 상대방이 내가 매각한 그 거래 상대방 사준 사람이 금융기관이다. 그럼 이때는 전액 인정합니다. 전액. 근데 금융기관 이외의 자, 즉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적으세요. 법무사한테 양도했다. 그럼 이때는 전액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때의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양도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그래서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은 당연히 양도비라는 필요 경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없는데 다만 그 거래 상대방이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면 객관적인 거래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때는 전액 인정해 주는데 금융기관 외이자 누구라 했으면 법무사죠. 법무사는 사금융이죠. 사금융이니까 당연히 이자를 더 높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각 차손 금액이 더 커지겠죠. 그럼 이걸 무제한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요거를 법무사가 아닌 은행에다 또는 증권에다 팔았다라고 가정하면은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바로 우리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을 양도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 양도하는 단계, 우리 취득하는 단계, 보유하는 단계, 그리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필요 경비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우리 373쪽에 보시면 우리 중요 기출문제 있죠, 여러분. 요거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셔도 뭐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